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5년 12월 14일, 한국은행이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뱅크런 대비 긴급여신제도 도입. 뱅크런이 뭡니까? 은행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나 우려로 사람들이 은행에 몰려가서 예금을 한꺼번에 찾아가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왜 갑자기 이런 준비를 합니까? 더 흥미로운 건 불과 6일 전인 12월 8일에 한국은행이 1조 5천억 원을 시장에 풀겠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평소와는 확실히 다른 움직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한국 금융시장의 켜진 경고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게 RP 매입이라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한 줄로 설명하면 증권을 담보로 잡고 나중에 다시 사겠다고 약속하는 단기 유동성 공급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들이 사업이 안 돼서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아버지, 1,000만 원만 일주일만 빌려주세요. 일주일 뒤에 꼭 갚을게요. 일주일 뒤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1,000만 원의 이자 50만 원에서 1,05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냥 1,200만 원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또 일주일 빌려줍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이번엔 1,500만 원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일주일짜리 대출이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연장되는 거죠.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RP 잔액이 0.5조 원 수준이었던 것이 점차 증가해 4분기에는 6조 원대까지 올라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 8개월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한 셈이죠. 거기다 12월 8일에는 국채 단순 매입 1조 5천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RP와 달리 환매 조건이 없는 영구적 유동성 공급입니다. 여기서 통화 승수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통화 승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의 경우 대략 10배에서 14배 사이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수십조 원 규모의 유동성 효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중앙은행이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금리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의 공급이 늘어나니까요. 둘째, 자산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니까요. 이게 교과서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부동산은 올랐습니다. 2025년 강남이 상승했죠. 주가는 변동성은 있었지만 큰 흐름에서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는데도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건 시장이 뭔가 다른 요인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동네 가게 주인이 손님들에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몰려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비싸게 주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게가 곧 문을 닫을 수도 있으니 지금 확보해두는 게 낫겠다는 심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1월 외국인들은 한국 채권을 약 20조 원 넘게 순매수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해석은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 예상해서 지금 사두면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해석은 한국 채권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보인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해석이라면 이건 역설적으로 한국 경제의 정상화에 대한 의문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PF 대출입니다.
PF 대출이 뭘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건설 프로젝트에 빌려준 돈입니다. 문제는 이 PF 대출이 부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암 환자가 있습니다. 2022년에 발견했으면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괜찮아요. 진통제 먹으면 돼요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2025년, 상황은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2022년 상황을 보면 PF 대출이 부실화 초기 단계였습니다. 구조 조정을 한다면 회수 가능성이 있었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선택은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간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는 어떨까요? 많은 시행사들이 수년간 이자 부담에 시달리다가 체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구조 조정을 하더라도 비용이 훨씬 커졌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도대체 2022년에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2022년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모두 긴축 기조였죠. 그런데 한국은행은 상대적으로 완화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대형 재건축 프로젝트들이 위기에 처했고, 이를 연착륙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둔촌주공 재건축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강남 집값은 상승했고, PF 대출 부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구조 조정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를 보겠습니다.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살릴 것과 정리할 것을 구분했죠. 단기적 고통을 감수하고 장기적 안정을 택했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가능한 모든 것을 살리려는 접근으로 보입니다. 단기 충격을 최소화하려 하지만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 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PF 대출 중 회생 가능성이 낮은 것은 정리해야 한다는 거죠. 단기 충격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해진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 RP 매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급격하게 축소하면 유동성 쇼크가 올 수 있으니 시간을 두고 정상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PF 부실 규모를 정확히 공개해야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접근이 다른 방향으로 보입니다. 뱅크런 대비 긴급여신제도 도입이라는 발표가 나왔죠.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이 소방장비를 점검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시장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준비를 하지? 뭔가 우려되는 상황이 있나? 여기에 저는 2026년에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현재 기조가 유지된다면요. 2026년 상반기에는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가들의 채권 매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는 일시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요. 위기는 넘어갔네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하반기에는 기관 투자가들의 매입 여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흐름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고요. 환율에도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7년으로 가면 PF 대출 문제가 본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들의 자본 건전성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극단적인 경우 해외에서 있었던 은행 사태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환율 급등, 수입 물가 상승,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구조 조정을 단행한다면요. 2026년 상반기에 PF 대출 일부를 정리합니다.
일부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시적 충격이 옵니다. 부동산이 조정받을 수 있죠. 2026년 하반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안정화되고요. 환율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경제가 정상 궤도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전한 기업들이 저평가된 자산을 매입해서 사업을 시작하고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일정 수준의 조정을 감수하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구조 조정을 미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대선 같은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경우 정치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한의 유동성만 공급하고 확대는 자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흔들리면 우리만 강경하게 갈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단기 유동성은 공급하되 중장기 정상화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북핵 위기 등 안보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경제 충격이 안보 불안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이 경우 외환 보유고를 활용한 환율 관리와 점진적 정상화를 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5가지 지표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첫 번째, 10년물 국채 금리. 왜 중요할까요? 시장의 기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수준은 3.5% 근처입니다. 금리가 3.4% 이상이면 환해지 성격의 달러 자산 일부 확보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3.5%를 넘어가면 달러 자산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할 수 있고요. 3.7%를 넘어가면 자산 배분을 좀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달러 환율. 왜 중요할까요?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단계는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1차 주의는 1,500원, 2차 주의는 1,550원, 경계 구간은 1,600원입니다. 1,500원을 넘어가면 수입품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 대비가 필요합니다. 1,550원을 넘어가면 해외여행이나 유학 계획을 재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1,600원을 넘어가면 가계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는 게 현명합니다. 세 번째, 한국은행 RP 잔액. 왜 중요할까요?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강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월간 증가폭이 2조 원을 넘어가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2조 원 이상 증가하면 금융시장에 스트레스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3조 원 이상 증가하면 부동산 같은 자산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시점일 수 있고요. 5조 원 이상 증가하면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국민연금 채권 매입 추이. 왜 중요할까요? 국내 최대 기관 투자가의 여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국내 채권 비중이 25%에 근접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25%에 근접하면 금리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5%를 넘어가면 추가 매입 여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개인이 자산 배분을 재검토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금융 불안 신호. 왜 중요할까요? 가장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신호는 은행 예금 이탈 급증 뉴스, 저축은행 부실 연쇄 보도, 금융감독원 긴급 점검 발표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고려해 5천만 원 이상 예금은 분산하는 게 안전합니다. 유동성을 확보하고요. 장기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는 게 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PF 대출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금리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하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 경우 상황이 악화되면
자산 가치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부터 경제 지표들을 꾸준히 점검하며 대비하는 겁니다. 이 경우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위기 상황에서도 자산을 방어하거나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달러를 확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자산을 정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현금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남들보다 조금만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